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윤동주의 쉽게 시어진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도 중학교 때부터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김소월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은 이미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분의 시 낭송에도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만큼 세계적인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동주는 살아있을 때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또 시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널리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시가 1948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시집으로 출간되기 전까지는 그의 노트 속에서만 시가 존재했고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윤동주가 이렇게 널리 알려진 시인이고 우리 국민이 모두 사랑하는 시인이 된 것은 그의 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시 세계의 놀라운 공감력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동주의 많은 작품 중에서 오늘은 쉽게 시어진 시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쉽게 시어진 시예요. 쉽게 쓴 시간, 시어진 시입니다. 왜 시인은 본인이 시인이면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시를 쉽게 썼다고 하지 않고 시어진이라고 하니까 그 제목에서부터 이 시인이 가진 시세계의 어떤 특징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 의미는 차차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부터 본문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이 작품 1942년 윤동주가 일본 도이샤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어느 날 밤에 비가 내리는 날 쓴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비는 밤에 내리는 비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시인 자신이 처해 있는 어둡고 우울한 그런 현실, 그러면서 밤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인 경우가 시에서 다른 문학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밤비가 속살거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육천방은 남의 나라. 육천방은 일본 말로 이제 다담이라고 해서 일본은 섬나라고 습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온돌로 이루어진 방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다담이라는 지프로 만든 그 가옥 구조로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천방은 남의 나라, 즉 일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지내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억눌리고 왕당한 생활 공간, 그에 따른 유학생활의 고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왜 슬픈 천명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이 윤동주는 가슴에서 아주 뜨겁게 올라오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항거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그럴 만한 용기나 환경이 제대로 주어져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인은 시인이라는, 그래서 시인이란 운명의 기로, 즉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시밖에 쓸 수단이 별로 여매치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슬픈 천명, 하늘이 준 목숨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시 쓰는 행위를 보통은 시인이 목숨을 걸고 시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윤동주는 아마 거기까지 깊이 생각할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지 않나. 그래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하고 자기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행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땀내와 사랑의 포옹이 품기,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자, 윤동주 고향이 북간도라고 부르는 지금의 용정이라는 지역, 거기는 백두산 북부로 우리나라 그 당시 한참 많을 때는 한 50만 명 가까이 살았던 그런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고향, 만주를 일컫는 그 곳이 이 시인의 고향인데, 거기서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 이런 것으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윤동주의 내적 고민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늙은 교수일까요? 늙은이라는 표현이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늙은 교수는 뭔가 이렇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장서가는, 뭔가 이렇게 젊은 학생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력 있는 교수가 아닌,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는, 그래서 학문도 뭔가 뒤처져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수의 강의를 억지로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문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실제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고향의 친구들을 남겨두고 혼자 유학을 떠나왔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성실감으로 덮여 있는 과거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이 이제 모두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져버린,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매우 외롭게 있는 그런 상황을 잃어버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뭘 봐라. 여기서 말하는 나, 현재 시인으로서 시쓰고 있는 현실적 자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이다. 침전이라는 게 밑으로 가라앉는, 알갱이 가라앉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마치 고민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회의와 상실감 이런 것으로 축 처져 있는 느낌을 침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 반성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쉽게 쉬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본인의 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뭔가 수동적이고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또는 후회, 이런 마음이 시해진다는 피동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개념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몇몇 전문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국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윤동주 시의 특징을 부끄러움의 미학, 부끄러움을 시 속의 가장 중요한 시인의 정신세계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성찰하는 것 자체,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방은 남의 나라,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1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죽는, 등불을 밝혀, 이 표현이 이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 소극적이고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반전하는, 그걸 극복하려는 시인의 어떤 각오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불을 밝혀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서 내가 여기서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내면 조금
어둠을 완전히 내몰 수 있으면 좋은데 본인은 시를 쓰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어떤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 한계라는 느낌을 이 조금이라는 부사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내몰. 요게 이제 시인으로서 느끼는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처럼 올라치. 이건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해방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그 기대를 가리키는 말이 시대처럼 올 아침이에요.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 광주 온난화가 확신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왜 최후의 나라고 하는가? 이 최후의 나라는 말이 조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현재의 소극적인 자아의 상태에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아로 변신하겠다. 이게 내 마지막 결심이야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게 최후의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각오를 해보니까 그것이 성숙한 내면적 자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 앞에 나와 뒤에 나와 같은 나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말하는 나는 나에게 내민다. 그러니까 이 나는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갖춘 나고 이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시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막 현실에서 부끄러워하는 나 그런 나겠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이건 깨달음이나 내면적인 자아를 가리킨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현실에서 이렇게 뭔가 움츠러들어 살고 있는 그런 현실적 존재로서의 나를 가리키죠. 여기 작은 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이 조금 내몰과 마찬가지로 시인이 자신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 부끄러움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게 최후의 나라는 말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어. 그래서 스스로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자, 여기에 이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작은 손을 잡는다. 이 눈물은 무엇이고 위안은 무엇인가? 참 좀 어려운 말이에요. 눈물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자기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괴로워하는 어떤 아픔을 가리키는 눈물이라면 위안은 그것을 모두 감싸 끌어안고 가는 그런 개념의 위안이겠죠. 그래서 그 눈물과 위안으로 서로 마주하면서 과거의 아픔에서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미래 시대처럼 올 아침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아와 악술함으로써 이제 시인이 가졌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등 해소를 표현한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자아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화해와 화합을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전체 시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 손을 내미는 나와 또 다른 나의 대립이 있어요. 이건 자꾸 왼쪽으로는 당시 식민지 청년의 윤동주, 젊은 20대의 윤동주와 지병을 일본으로 건너온 유학생인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시끌적거리는 그런 실존 인물의 윤동주와 뭔가 고뇌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를 지닌 지식인의 윤동주 사이에 대립. 그 대립으로 일상적인 인간과 시인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밤과 아침의 대립 이러한 몇 개의 장치를 통해서 이 시인은 그런 대립된 세계 사이에서 머무르거나 이렇게 좌초하지 않고 두 사람의 자신을 악수시킴으로써 화해시킴으로써 좀 더 적극
극적인 현실 개혁을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더 고민하고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의 나라를 극복하여 시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말이 실주의 악수라는 말입니다. 자기 존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모색의 과정을 보여준다. 윤동주에게 실슨 행위는 괴로워하는 자기가 희망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또 다른 자격이 되는 악수였어요. 근데 이 악수를 하기 전 단계, 내적인 그런 치열함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늘 소극적이고 현실을 회피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때까지 쓴 시는 쓴 게 아니라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자기 자신의 시 쓰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치열한 내적 갈등을 거쳐서 이제 대립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는 이웃과의 연대의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최초의 학수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그 당시 이제 일본에 유학와 있던 같은 유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윤동주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윤동주의 마지막 삶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시를 창작한 이후에 그런 사회 변혁 운동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사상적 바탕을 다지기 위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죠. 그래서 불순한 사상에 관여를 했다, 참여를 했다 해서 윤동주와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송몽규 두 사람이 체포되고 고문 끝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청교도적 순결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청교도적 순결주의. 이거는 이제 보통 미국 건국 이념의 청교도,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강한 자기 검열, 자기 내적인 엄격함을 통해서 순결주의,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반성의 자세. 이 순결주의는 반성이라는 말 속에 이 순결주의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엄격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항상 반성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느껴지면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순결주의와 부끄러움이 잘 조화를 이룬 이 시세기가 윤동주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차시에는 전체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